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동네꼬마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을 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은 섬뜩해요. 떨어지면 안 되는 좀 그런 뭔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키워드가 네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내드린 키워드가 떨어지면 죽는다. 예. 네, 떨어지면 죽는다인데 그렇죠. 그 키워드로는 조금 유추는 오늘 힘들 수도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영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한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옮기고 나서 이쪽 선배들한테는 뭐 딱히 얘기를 안 했었어요. 많이 자세히는. 근데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좀 부탁을 했죠.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줘라. 근데 꽤나 차를 엄청 파시는 분이 선배가 있는데 제가 매장에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동꼬야, 너 어디 나가지 말고 좀 있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있으래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그 선배 고객이 오고 꽤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인 것처럼 웃으면서 차 계약을 쉽게 넣으시더라고요. 되게 잠깐의 시간 동안 그 계약을 뚝딱 넣더니 상담실 문을 열고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 동생이라고 저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선배가 도와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일단은 이 일들이 일어난 시기 자체가 2000년도 한 초중반 그때쯤 있었던 일이고 이 당시에 이분의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간 그 정도 나이였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살아온 거를. 집이 뭐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대요. 근데 특이한 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죽을 만큼 공부하기가 싫었대요. 미칠 만큼. 근데 부모님은 중산층 집이니까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몽당구로 두드러 패면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는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하도 두드러 패싸니까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을 한 거예요. 또 우리가 뻔히 생각할 수 있다시피 고등학교 성적은 거의 꼴등에서 원탑, 투탑이었으니까 대학교도 생각 없었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대학이라든지 가라 그러는데 똘비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 자체를. 그래서 대학을 안 가겠어. 나 건들지 마시오. 이제 나도 성인이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막 세우다가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은 대학교를 가기 싫으면 군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반강제로 머리채에 잡혀가지고 군대를 진짜 어린 나이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계산은 그거였겠죠. 군대 갔다 와서 속 좀 차려라. 근데 실제로 전역을 하고 나서 똘비는 많은 부분 생각이 바뀌기도 했었대요.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늘만 살 순 없다. 나도 내일을 꿈꿔야겠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일을 해야겠다. 학교 갈 생각은 그때도 없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이 너 생각 잘했다. 그러면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자리를 막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면접을 몇 군데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채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곳이 뭐였냐? 그 배송을 위주로 하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었대요. 본인이 사무일도 약간은 하면서.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온갖 일을 다 하는 그런 포지션인 거예요. 근데 똘비가 태어나서 일이라는 걸 처음 해보기도 했고 해보니까 또 막상 재밌었고 월급이라는 걸 받으면서 내가 돈을 모으면서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이면서 사람이 늦게 트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늦게 트인 거예요, 똘비가. 그러면서 정말 회사 생활에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 이 업종 자체가 굉장히 아는 사람들만의 리그인 그런 업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어린 나이에 싹싹하게 인사하면서 배송 나가고 서류 처리 깔끔하게 해주고 하니까 그 거래업체 사장님들이 똘비를 정말 이뻐했대요. 어리니까 막.
자식같이, 조카같이. 거기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집에서도 독립해가지고 혼자 방 잡고 돈도 모아가면서 미래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쭉 시간을 한 3년 정도를 보냈었대요. 그럼에도 어린 나이죠. 근데 하루는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하시더래요. 오늘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근데 이렇게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연락이 왔대요. 사장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출근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사무실 사람들이 알아서 잘 좀 이끌고 있어라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사님을 필두로 사장님이 없어도 회사는 굴러간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신 건 아닌데 연세도 있으셨고 일을 계속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똘비는 어쩌면 이건 기회다라는 생각도 했대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 이 회사를 어찌됐건 사장은 운영을 못하면 누군가에게 넘길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어차피 살 돈은 없지만 뭔가 기회는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사님이 눈독을 들이게 된 거예요. 이 회사를. 그러면서 이사가 다른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선배들하고 야 같이 출자를 좀 하자. 돈을 좀 어떻게 같이 해보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똘비가 한쪽에 담배 피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됐고 아버지한테 딱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부탁을 드렸대요. 아버지, 이래저래서 회사가 공중분해는 아니고 누군가에게 넘어가겠는데 내가 한번 주워 담고 싶습니다. 아버지, 총알 한 발 장전해 주십시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듣더니 상세하게 좀 더 구체화를 시켜봐라. 네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근데 그 회사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건 네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네가 한번 철저하게 알아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똘비가 이사님하고 단판을 지었대요. 내가 어리지만 나 총알 장전할 수 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사가 되게 반기는 눈치더래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결국은 출자를 했는데 이사가 6, 똘비가 4. 6대 4로 출자를 했대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도 6대 4로 배분을 하기로 했고 졸지에 똘비는 3년 만에 사장이 된 거예요. 공동사장이긴 하지만 직급은 안 바꿨대요. 그대로 일은 똑같았고. 근데 이 이사라는 사람이 웃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똘비가 어찌됐건 본인이 직급은 옛날 걸 유지하더라도 여기 지분이 있는 사장이니까 경리부 여성분 통해가지고 서류랑 다 해서 똘비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했는데 이사님이 대놓고 회사 돈을 정말 재밌게 쓰고 있더래요. 너무 대놓고. 그래서 똘비가 몇 번은 더 지켜봤대요.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보다 보니까 왜 내가 하자고 했을 때 이사님이 좋아했는지 알 것 같더래요. 어리지. 사회생활 경험도 크게 없지. 네가 뭘 알겠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돈을 들고 와. 와, 땡큐다 이건. 그래서 똘비는 자기가 40%만큼 정산 받아야 될 돈도 엄청 적게 받고 있는 거였고 회사 돈도 엄청 쓰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고 아버지 지인분을 만나서 배임 횡령으로 이사를 날려버리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보면 이끌어 주는 거예요. 길을. 이사를 날렸어요. 이사를 날려버리고 똘비가 그냥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 회사에. 오야지죠. 와.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한 회사의 사장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만의 리그인 회사예요. 이 말은 즉슨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인맥만 있으면. 근데 똘비는 인맥도 있고 기존의 이 회사가 신생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벌이가 괜찮았대요. 진짜 나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오는구나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대요. 미친 듯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회사 매출도 좀 더 성장을 했고 돈도 많이 모였고 이러면서 똘비가 또 생각을 했대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우리 회사가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약간 전문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체를 하나 더 내자. 2개를 운영을 해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를 더 내 3개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지주회사 개념으로까지 막 계획을 짠 거예요. 거창하게. 그래서 법인을 하나 더 내고 진짜로 돈을 신나게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로는 돈을 신나게 벌 때는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은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볼 일 자체가 없대요. 돈을 어디서 얼마를 쓰건 내가 잔고가 얼마지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돈을 벌었대요. 정말 재밌게. 그렇게 돈을 이제 쭉 벌면서 돈이 좀 이제 모이니까
회사 규모를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자재창고를 크게 지었대요. 되게 이제 더 욕심이 든 거죠. 여기까지가 딱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초반에 똘비 30 초반 그때 시기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넘부러울 거 없는 상황이에요. 똘비는 지금. 내가 비록 대학은 안 나왔지만 돈은 누가 오든 내가 안 꼴릴 만큼 벌고 있고 탄탄한 회사 갖고 있고 너무 좋았죠. 근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진짜 미친 듯이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똘비가 결혼까지 했었어요. 돈을 이렇게 잘 벌고 하니까 애기도 하나 있었고 와이프가 깨우더래요. 여보 당신 핸드폰 계속 울린다고 받아보라고. 똘비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자고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깨우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회사 직원이더래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사장님 큰일 났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불났다고. 뭐라고? 그러니까는 새로 거의 다 지어놓은 그 자재창고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똘비가 순간 머릿속이 화끈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 똘비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그 자재창고에 넣어놓는 자재라는 물건들이 액수가 좀 많이 나가는 물건들이었고 매달 월 초가 그 자재들을 가득 쟁여놓는 시즌이었는데 가득 쟁여놓고 며칠 안 있다가 화재가 나버렸던 거예요.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빤스바람으로 차 타고 널러 갔대요. 자재창고 쪽으로. 와 봤더니 진짜 깔끔하게 홀랑 다 탔더래요. 옆에 119차 겁나게 와 있고 막 생각을 하는데 화재보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새로 뭐 할까 절까 하면서 이쪽 사업체랑 지금 별개 부지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화재보험 부분도 지금 머릿속이 지끈지끈하고 왜 이 타이밍에 불이 났나 진짜 망연자실하게 서가지고 멍하니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뭐 때문에 났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보험사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거 일처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늦은 시간에 똘비의 베스트 프렌드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가 회사를 온 거예요. 불난 그 자재창고를. 직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니까 직원 몇 명이 똘비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친구분들한테도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구 둘이 와가지고 야, 너 오밤중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나 지금 머리가 아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지금 얼마어치인데 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발만 동동동동 구르니까 친구들이 막 등 또닥여주면서 일단은 침착해라 하면서 그날은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서 조금 멘탈을 잡아줘서 일단 넘어갔대요. 한숨도 못 자고 다시 이제 다른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직원들하고 또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손실을 막을 길이 없더래요. 진짜로.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다 털어붓고 뭐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장을 짓는다고 대출을 또 열심히 끌었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또 왔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똘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쪽으로 백방으로 나도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막 안심시켜줘갖고 그래 진짜 니들밖에 없다. 내 고등학교 친구인 니들밖에 없다. 진짜로 고맙다. 근데 실제로 친구들이 그 보험사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공서로 해가지고 구제받을 길이 없는지 금융권으로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알아봐 주더래요. 연락이 계속 오고. 근데 문제는 똘비가 지금 타이밍이었어요. 가장 내가 부채가 크고 현금 비중이 적은 어떻게 보면 나약해져 있는 타이밍에 불이 딱 난 거거든요. 답이 없더래요. 은행에서도 그래 내가 뭐 몇 달 조금 연기를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몇 달로는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만의 리그인 회사여서 바로바로 못 돌리면은 다른 업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만세를 불러야 되나 하는 상황까지 흘러갔대요. 이 화재 한 번으로.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주머니 아직 현금은 있고 진짜 그래 여기서 다 정리를 해버리자. 어쩔 수가 없다. 그래 일장춘몽 나한테 즐거운 꿈이었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런 똘비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전화 누군가 봤더니 처음에 똘비가 이쪽 어깨에 발을 들여서 본인을 처음으로 살갑게 대해줬고 다른 업체 사장님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준 첫 거래업체 직원이었대요. 이분이 소식 듣고 전화했나 받았대요.
똘비입니다 하고 받으니까 뭐 얘기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이겨내야죠. 뭐 잘할 거예요. 또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내더래요. 저기 똘 사장 정말 그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뭐 힘들면은 얘기하라고 하면서 진짜 어렵게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수술을 좀 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만약에 똘 사장 당신까지 안 되면 사채 시장이라도 난 지금 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 똘비 상황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답이 안 나오죠. 이거 돈을 어떻게 줘요? 돈은 있었대요. 충분히 그 이상의 지금 현금은 있었지만 이 일을 처리를 하는데도 모자란 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중하게 거절을 했대요. 근데 거절을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사채시장 쪽을 한번 지금 가볼란다고 어찌됐건 전화 봐서 고맙다 얘기를 하길래 똘비가 그럼 잠깐만 나도 주머니 사정 확인 좀 해보게 잠깐만 있어봐요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자기도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끊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차피 망했는데 인맥이라도 남겨두고 좋은 일이라도 하자. 까짓 거 어차피 2, 3천 내 주머니로 이거 안 들어온다. 어차피 이쪽 다 틀어받고 은행에서 다 뜯어갈 돈들인데 좋은 데다 차라리 쓰자.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래요. 사람이 미친 거죠. 그래갖고 진짜로 30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대요. 나다고 아버지 3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장담 못하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빌려주면은 사장님 내가 매달 얼마씩 갚겠다. 똘비가 그러면요 지금 이쪽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막 진짜 총알처럼 널러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앉아가지고 3천만 원 빌려주겠다고. 이자 없이 그냥 빌려주려니까 어떻게 그럼 상환해 주실 거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매달 150만 원씩 상환을 하겠다. 왜냐면 나도 최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 원씩 상환을 꼬박꼬박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서로 딱 이렇게 해갖고 공증까지는 안 받았지만 서류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장 찍고 3천만 원 송금을 해줬대요. 개인 돈 딱 송금해주고 사람이 먼저 아니겠냐고. 아버지 살리라고. 지금 나도 내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뭐 어차피 이 돈 은행이나 다른 곳에 갈 것 같으면 좋은 일에 쓰면 좋지 않겠냐고 호탕하게 웃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을 인사를 하더래요. 내가 이 은혜는 당신 은혜는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이제 갔고 똘비는 이제 그 이후로 일들이 더 어렵게 꼬여가지고 진짜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알아봐 줬는데 결국은 막 어떤 건 기한이 넘어가고 해갖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만세를 불렀대요. 쉬운 얘기로 이거 나 모르겠어 은행 니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만세를 불러버린 거예요. 다시 똘비는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1년이 좀 못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바로 창문 밖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씁쓸했대요. 엄청나게. 굉장히 씁쓸했지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뭐 애기는 내가 데리고 갈라니까 양육비를 매달 붙여라. 네 맘대로 해라. 내가 돈이 있으면 붙여주겠다. 없으면 못 주는 거다.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혼까지 해가지고 진짜로 다시 똘비 혼자 남은 거예요. 부모님 돈도 좀 갖다 썼고 내가 어쩌다 상황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건가 진짜 싶더래요. 앉아갖고 생각을 하는데 온갖 난리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버텼대요. 반년 이상. 그러니까는 만세 부르고 1년 반 정도가 더 지난 거예요. 생활이 정말 처참해져 있었대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친구 A하고 B는 똘비 옆에서 항상 화이팅을 불어 넣어줬대요. 한 번 성공했던 놈이 다시 성공하지 말란 법 있냐. 할 수 있다 너. 기운 내라. 우리들이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 진짜 이 녀석들마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싶었대요. 그렇게 이제 쭉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A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A야 받으니까 저녁에 뭐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원룸방에서 자빠져 있어야지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러면 저녁에 내가 B하고 네 원룸으로 갈 테니까 네 원룸에서 소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원룸에서 왜 지저분해 청소하기 귀찮아 그랬더니
밖에 일단 있어. 그러더니 저녁에 오더래요. 족발에 뭐에 막 싸가지고.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술 마시면서 족발 뜯으면서 얘네 때문에 한 번씩 웃는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왁자지껄 친구들끼리 떠들고 놀다가 갑자기 일부러 분위기를 쫙 다운시키는 거. 분위기를 엄청 무겁게 쫙 다운시키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사업 제안. 야, 똘비야. B하고 내가 나름 고민 정말 많이 했다. 네가 그쪽 업계에서 어찌됐건 탑을 찍었던 놈 아니냐, 우리 동네에선. 그렇지. 열심히 했지. 인맥 살아있지. 인맥은 아직 살아있지. 나하고 B하고 돈을 댈 테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친구들이. 갑자기 똘비가 눈이 번뜩 뜨이더래요. 진짜? 야, 이거 뭐 1, 2억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생각보다 총알 장전 좀 세게 해야 돼. 니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A하고 B가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야, 너 시작을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했던 건 아니잖아.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총알이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니까는 진짜로 작게 시작해서 키우자. 진짜 너 믿고 나도 B도 한번 달려볼 테니까 한번 하자. 네 이런 썩히기 아깝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라.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를 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복잡했대요. 예. 그러니까 A하고 B가 뭐 생각이고 나발이고 지금 네가 뭐 할 게 있겠냐. 무조건 오케이 해라 하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를 활기차게 띄우고 친구들이 갔대요. 친구들이 가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똘비도 똘비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나 해볼까 했는데 명의들이 좀 걸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숨 참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몇 년만 좀 더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선뜻 친구들한테 오케이라는 말도 못하겠고 또 동업을 하긴 싫었대요. 이렇게 갈팡질팡 하면서 한 3, 4일 정도가 딱 지났는데 문자가 한 통 딱 오더래요. 봤더니 부고 문자가 오더래요. 누군가하고 봤더니 3천만 원 빌려준 그 직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가 왔더래요. 아휴, 결국은 돌아가셨구나. 그래도 자식된 도리 하는 데까지는 했으니까 뭐 가슴에 못 박진 않았겠지, 이 친구가. 그래, 내가 그럼 거기 가서 인사라도 해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없는 형편이죠. 없는 형편에 몇만 원 이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검은색 정장 입고 갔대요, 장례식장을. 가니까는 그쪽 업계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괜히 이게 인사 이렇게 하면서 되게 조금 떡더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쌤통이다라는 표정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으니까 이제 상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발걸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뭐 그동안은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씩 잘 돈을 주고 있었으니까 그래요, 고맙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 똘 사장님 덕분에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아버지 보내서 나 후회 없다고, 너무 고맙다고, 진짜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술도 좀 먹었겠다 이제 잤대요.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남자분이 본인하고 꿈속에서 소주를 먹고 있더래요. 근데 우리가 꿈이라는 게 앞뒤가 없이 바로 그냥 꿈이잖아요. 이분하고 되게 웃으면서 술을 먹고 있었대요. 꿈속에서 되게 기분 좋게 막 술을 먹는데 딱 그분이 그러더래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좀 미안하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지 말라고, 부탁 한 번만 좀 하자고. 똘비가 꿈속에서 아유 어르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그런 거 가지고 속 안 상한다고 막 호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이게 기억이 나더래요. 이게 뭔 개꿈인가. 일단은 이제 일 가려고 샤워를 막 하는데 그 남자분이 누군지 알겠더래요. 그 직원 아버지, 영정사진에서 봤던 그 직원 아버지더래요. 아이고, 내가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니까 별 시답지 않은 꿈을 꾸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A하고 B는 사업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똘비는 시간을 조금만 줘라. 내가 왜 그러냐면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조금만 시간을 좀 줘라.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순 없지 않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있는데 그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3천만 원 빌려준 직원한테. 그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뭐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황이 조금 자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몇 달 정도만 조금 딜레이하고 제가 돈 다시 입금해드리겠다고
똘비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로 평상시에 아예 까먹고 있었던 그 꿈이 팍 생각이 나더래요.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펑 터지는 것처럼. 아, 꿈에서 말한 게 이거였구나 싶더래요. 똘비가. 남은 돈을 얼추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똘비 입장에서 지금 한 달에 150만 원씩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돈이 되게 소중했대요. 엄청 소중했대요. 이거를 당장 내가 내 발로 걷어차기엔 뭐 한데 너무 강렬한 생각이 드니까 얘기를 했대요. 힘드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서. 아버지 장례식장 비용 그때 들어온 부조금들 그걸로도 빚 갚았다고. 빚 갚고도 빚이 아직 산더미인데 이게 상속 포기를 넘어서가지고 내 이름으로도 좀 많아가지고 솔직히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도 똘 사장인 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챙겼었다. 그래서 똘비가 얘기했대요. 남은 돈은 몇 달 뒤에 주지 말고 너 생활 다 안정화되고 쓸 거 다 쓰고도 돈이 남을 때 갚아라. 그냥 그렇게 해라. 내가 실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꿈속에서 네 아버지를 내가 며칠 전에 만났다. 아버지가 나 소주 한 잔 사주시면서 그 말인 것 같다. 자식놈이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나라도 너 챙기라는 그 말씀 해주신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내가 돈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여유 있을 때 줘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울더래요. 울면서 진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반나절이 좀 못 됐을 때 그 직원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똘 사장 잠깐만 시간 좀 내주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어디 카페에서 잠깐 보자고. 그래서 저녁에 만났대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만났더니 그 직원하고 되게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하고 두 분이 들어오더래요. 카페를. 그래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그 직원 어머니더래요. 예. 그러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뭐 그런 꿈 꾸신 것도 얘기 들었고 우리 아들한테 그런 선정을 베풀어 주신 것도 얘기 다 들었고 내 남편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치료해보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란 것도 다 들었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어머니가 똘비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래요.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더래요, 본인을. 그러니까 똘비가 왜 이렇게 쳐다보시냐고 그랬더니 한참 보고 있으니까 옆에 그 직원이 똘 사장 우리 담배 한 대 피러 나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잘 됐다고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자고 해서 어머니 카페 안에 남겨두고 둘이 담배 피러 나갔대요. 어머니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그쪽 무당분이시다고. 근데 이게 무당이라는 직업이 돈을 벌 때는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또 신이 허락을 안 해주면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지금 신이 돈을 허락을 안 해준다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뭐 그러냐고.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은혜를 갚으려고 오늘 온 거니까 종교가 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나는 종교 없다고. 그냥 산다고. 그러니까는 그럼 차라리 잘 됐다고. 어머니가 뭔 얘기 해주면은 그냥 한쪽에다가 잘 새겨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아이고 그런 거였으면 에휴 그냥 뭐 진작 말을 하지. 그러면 다시 들어갔대요. 앉아갖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몇 개를 해주시더래요. 사람 조심하라고 너 사람 조심하라고.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넌 단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진짜 조심하라고 하면서 얘기를 막 그렇게 해주시더래요.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네가 원래는 단명해야 될 놈이다. 지금 네 명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이제 네 하기 나름이다.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사람 조심해라. 사람 믿지 마라. 동업 같은 거 하지 말고 보증 같은 거 서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엄청 무섭고 진지하고 근엄하게 해주더래요. 본인한테. 아유 어머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하고 이제 보내놓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냥 정말 나한테 고마웠나 보다. 근데 뭐 사실 무당이네 어쩌네 해도 누구든지 어른이라면은 그냥 의뢰해 줄 수 있는 말들이었으니까. 근데 단명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귀에 거슬리긴 했대요.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뽐뿌지를 겁나게 한 거예요. 야, 네가 몇 년 있다가 총알 어디서 장전할래? 우리가 하자고 할 때 하자. 친구들이 도와줄 때 해라. 똘비가 못 이기는 척.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 삼총사가 한번 달려보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자, 수익이 난다. 그럼 어떻게 배분할래? 하면서 사업적인 얘기를 쫙 해가지고 친구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되게 작게 창업을 했대요. 오. 창업을 하고 똘비는 지금 그 본인의 신상이 본인이 대표로 올라가 있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직원으로 뛴 거예요. 이 상황에 닥쳐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회사를 다닌다고 신고도 못해요. 소득이 막 잡히고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몇 년간은 직원으로도 등록 안 하고 그냥 월급도 따로 현금으로 받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일했대요. 미친 듯이 똘비가. 다시 그 업체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나 다시 작게 시작했으니까 좀 도와주셔라. 내가 망한 게 사장님들한테 약속 못 지키고 그만둔 건 아니지 않냐. 기회 한 번만 더 줘라. 그리고 그때 그 3천만 원 빌렸던 직원이 본인하고 거의 같이 다니면서 빌고 다녔대요. 내 은인이다. 믿고 도와줘도 된다. 나 어디 업체 직원인데 사장님 나도 부탁드린다.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똘비가 다시 많은 그 업체들한테 오더를 조금씩 받기 시작을 했대요. 친구들도 똘비도 이제 아주 좋은 상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은 이제 친구 나름대로 다른 거 일 있나 없나 막 알아보러 다니고 똘비는 똘비대로 미친 듯이 일 파고 들고 하는데 이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왔대요. 안정궤도까지 올라왔대요. 딱 올라오고 친구들하고 저녁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유 야 그래도 여기까지 일단은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부터가 또 일이다. 여기서는 또 회사 규모도 키워야 되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해외여행이나 한번 나가자. 그러더래요. 똘비가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러니까는 야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지금 우리가 매출 규모가 셋이 노나 먹다 보니까 크진 않다만 너도 임마 라면 먹을 형편은 이제 벗어났잖아. 응? 한 번씩 치킨 불러 먹을 수 있잖아. 우리 해외여행 한번 나갔다 오자. 응? 그랬더니 똘비가 생각을 좀 하다가 노 했대요. 노. 안 간다. 왜 안 가냐. 출입국 기록 남기기 싫다. 내가 이거 명의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나 티끌 하나 흠잡을 거 만들기 싫다. 돈 없는 놈이 어떻게 해외를 나가냐. 그럼 말이 안 된다. 노 할란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 맞아 너 지금 상황이 그랬지. 알았어 그러면은 나하고 B하고 둘이 갔다 올 테니까 너 막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섭섭하게 생각 안 한다. 갔다 와라. 니들도 고생했다 진짜로. 그러니까는 알았다 울고 지네들끼리 한 보름 뒤에 출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뭐 부럽지도 않았대요 크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출국을 하기 전날 일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방구석에 누워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었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여성분이셨대요.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 직원 어머니 한번 뵀던 무당 하셨던 그 어머니더래요. 연락이. 예 어머니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도와주신 덕분에 뭐 작게 나도 일을 좀 시작을 했고 우리 아이 거 돈 조만간에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이 풀리려니까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네. 아이고 어머니 잘 됐다니까 다행이다고 천천히 주시라고. 그 아버님이 부탁하고 간 돈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주셔도 된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한테 들었다고 사업 시작하셨다고. 왜 지금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이제 첫걸음 딱 떼놨다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는 혼자 하시는 사업이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드님도 아시는데 그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오래된 제 친구 2명 있거든요. 이 친구 2명이 돈 내고 저는 이제 인맥을 내고 그렇게 사업한 거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더래요. 내가 말한 거 뭘로 들었냐고. 너 동업하지 말라고 내가 말한 거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냐고 팍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게 제일 전문인데 어머니 너무 걱정 그럼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구들 믿지 말라고. 그 친구들 내가 안 봐도 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까지 느껴진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지금 너한테 온 거 같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솔직히 듣고 있자니 기분이 좀 나쁘더래요. 네가 뭘 한다고 내 친구들을 판단해. 이런 친구가 없는데 지금. 근다고 본인이 화는 못 내고 어머니 제가 불이 나서 사업에 망했던 놈입니다. 사기당해서 망한 놈 아닙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아이고
아이고 그 불이 그냥 났겠냐고 그거 그냥 났겠냐고 그 불이 막 하면서 친구 욕을 또 그렇게 해대더래요. 어머니 알았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잘 할게요. 끊었대요 전화를. 다음날 친구들은 출국했어요. 아침 일찌감치 비행기 타러 가가지고 똘비 하나 간다 그러고 비행기 타고 이제 얘네들 갔고 똘비는 혼자서 막 분주하게 일을 했대요. 물건 배송 갖다 줄 때 좀 갖다 주고 막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로 막 서류 전산 처리해줄 거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늘 똘비가 퇴근 시간이 8시 9시였대요. 빨라야. 그날도 변함없이 8시 9시까지 죽으라 일을 하고 있었대요. 막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을 좀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소리를 죽이고 사람이 바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류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작게. 이제 본인 방이 있었으니까 누구야? 하고 나가가지고 방문을 열고 딱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이 사무실이 지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낙후된 건물에 있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심지어 자재도 쌓아야 되는데 2층이었대요. 누구야? 하고 보는데 아무도 없고 아씨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묘하네. 기분 되게 묘하네. 일단은 서류 정리하고 가야겠다 하고 나가가지고 다시 본인 방에 들어와가지고 컴퓨터 작업 마무리할 거 모니터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똘비가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은 그 모니터 뒤편으로 본인 방 문이에요. 방문은 지금 열어놔버린 상태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걸 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이 모니터 뒤로 잠깐이지만 뭐가 싹 보였다가 싹 사라지는. 오씨 뭐야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되게 또 조용하더래요. 나갔대요. 조용히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없으니까 되게 무섭더래요. 내가 귀신인가 막 이런 생각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드니까 옆방을 문을 열었대요. 이렇게 불 꺼져 있고 아무것도 없고 탕비실 쪽 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봤더니 문이 이렇게 닫혀있진 않더래요. 왜 안 닫혀있지? 하고 싹 여는데 머리에서 별똥별이 번쩍 하더래요. 진짜 안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본인 머리를 방맹이 같은 걸로 후리 까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하고 뒤로 이제 자빠진 거예요. 똘비가 앞을 이렇게 보는데 그 작은 탕비실에서 4명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게 뭐였냐면 되게 어린 친구들이었대요. 딱 봐도 얘네가 많이 먹어야 중학교 1, 2학년 정도 돼 보는 애들이었대요. 그런 애들 4명이 딱 있는데 한 명은 손에 방맹이를 하나 들고 있었고 그놈이 본인 머리를 지금 찍은 거였고 나머지 3명은 손에 칼을 들고 있더래요. 어린애들이 지금 뭘 하러 왔구나. 하하 낭패다.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저려오고 이거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났대요. 그래서 니들 뭐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지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야 여기서 쫄아서 나가는 놈은 진짜 배신자다. 야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들끼리. 얘네들도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이놈의 새끼들! 니들 지금 이게 들어와서 뭐한 짓이야 이놈아!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눈빛이 처음에는 막 우왕좌왕하다가 친구들 중에 한 놈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한 번이면은 얼마인지 알아?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어린 놈들이 눈빛이 보이더래요. 점점 바뀌는 게. 이게 사람이 눈에 점점 살기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4명이 동시에. 똘비가 그걸 보는데 우와 여기 있으면은 나 죽는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막 뛰었대요. 일단은 본인이 바깥쪽 라인으로 뛸 수 있는 그쪽이었으니까 막 뛰어가지고 일단은 본인 그 사무실 들어오는 현관문 쪽을 열고 쫙 나가는데 딱 뒤에서 빡 하고 머리를 한 대 또 맞았대요. 방맹이로 맞았대요. 머리를. 갈팡질팡 쓰러지려다가 왼쪽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딱 밟으니까 계단이더래요. 올라가는 계단. 이미 뒤에는 방맹이 든 놈이 먼저 나왔고 칼 든 애들이 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아래층으로. 나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요. 머리가 피가 흐르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위로 올라가면서 딱 하나만 기도를 했대요. 제발 문이 열린 사무실이 있기를.
여기가 4층 건물이었대요. 한층 더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면서 문을 당겨보는데 잠겨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4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4층은 딱 올라가면은 왼쪽으로는 그 5개 정원처럼, 그러니까 정원은 없고 세면바닥인데 그렇게 돼 있고 우측으로는 사무실처럼 쓸 수 있는 그게 돼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안 되더래요. 열린 곳이 없더래요. 근다고 4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딱 뒤를 돌아보면서 바닥에 본인도 그 몽당구 같은 게 하나 보이길래 일단 주워 들었대요. 주워 들었는데 이놈들이 진짜로 여기가 지금 어두운데도 눈이 희번덕한 게 보이더래요. 근데 3명이더래요. 어떻게든 해보자. 얘네들은 덩치가 나보다 월등하게 지금 작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해보자 하고 막 대치를 하고 있다가 똘비가 먼저 후리 깠대요. 한 놈 후리 까면서 발로 참사하는데 와 이게 칼든 사람 상대하는 거는 나이가 어리건 적건 나보다 키가 작건 몸무게가 조금 나가건 이거랑 별개인 문제래요. 완전 이게 다르지. 예. 완전 다르대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는. 근데 다행인 거는 칼이 한 방이 옆으로 싹 스쳤는데 스치는 걸로 일단은 끝냈고 얘네들도 내가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는 얘네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길이 터졌고 다시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막 뛰어 내려가는데 다시 본인 사무실에 있는 2층 근방까지 왔을 때 또 칼든 애 하나가 밑에 대기방을 타고 있더래요. 근데 본인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준비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서 진짜로 너는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인다 이런 뉘앙스였대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 칼이 한 방 스치니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본능적으로 내려오다 다시 올라갔대요. 우당탕탕 하다가 일단은 얘 시야에서 잠깐 내가 멀어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시야에서 멀어진 게 층과 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이 있었대요. 그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예.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었대요. 지금 현 상황에서. 화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이 화장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 진짜로 되게 오래돼가지고 삭은 나무 문으로 된 화장실이었대요. 오. 되게 좀 냄새나는 옛날. 그 잠금 장치도 우리 그거 아시죠?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잠기는 거 그냥. 발로 빵 차면 그냥 부서지는. 그거지만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그 한 칸은 쪼그려 앉아갖고 일을 보는 칸이었고 옆에 네. 칸은 되게 작지만 청소용구 함이었고 그리고 창문이 크게 하나 있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안에 있는 양동이를 바깥으로 집어 던지고 청소용구 함으로 들어갔대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미 바깥에서는 발로 차고 있었대요, 문을. 청소용구 함에 들어가가지고 몽둥이를 꽉 쥐고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들어오면은 머리를 깨버리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제 나도 물러설 곳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들어오더래요. 딱 들어오더니 여기로 들어간 거 맞냐고. 여기 말고 사라질 곳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놈들이 딱 들어오니까는 창문이 열려있고 우당탕 소리도 들리고 했으니까 창문밖을 막 내보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욕을 하더래요. 아씨 놈 뛰어내렸네. 아씨 애색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아 얘네들이 속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용구함에 서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된대요, 사람이. 코로 숨 쉬면 소리가 나니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막 쉬면서 숨소리도 안 나게 하려고 딱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입으로만 숨 쉬면서 그러고 있는데 지들끼리 이제 막 몇 마디를 더 하더래요. 친구 하나는 바깥으로 이제 뛰어나가고 말소리 들리는 거 봐서 2명 딱 안에 화장실에 있는 것 같더래요. 아, 이 양반 잡으면은 지금 야 우리가 돈이 얼만데 와 미치겠다. 우리도 이거 큰맘 먹고 온 건데.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야 나 이제 무섭다고 차라리 그만두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일단 나가서 너도 좀 찾아봐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애가 왠지 그 대장 같고 그 쫄린다고 말했던 애는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그 대장 같은 애가 아이씨 막 그지 같네 하면서 막 이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찰지게 욕을 하나 싶을 정도로 욕을 하면서 발소리가 살짝 소리가 나더니 쫄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나더래요. 이 새끼 봐라. 이 와중에 오줌 싸고 있네. 딱 소변기, 서서 싸는 소변기는 지금 똘비 맞은편에 있거든요.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놈 친구들은 지금 건물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똘비도 지금이다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팍 차고 나가가지고 몽당구로 대가리를 진짜 있는 힘껏 후리 깠대요. 있는 힘껏. 막 이게 사람이 한 대를 딱 치니까는
여기서 안 멈춰진대요. 이게 사람이. 막 그 어린애를 미친 듯이 떼요. 머리만. 그랬더니 애가 축 늘어지더래요. 무섭더래요. 이 순간. 두 가지가 무서웠대요. 첫 번째로는 죽었나?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소리 듣고 혹시 이 친구들이 지금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두 개가 공존을 해버리더래요. 건물 바깥으로 나가기에는 쩔리고, 이놈을 멱살을 잡고 오체로 잡고 들어 올렸대요. 본인 어깨로. 어디로 갔냐면 본인 사무실로 들어갔대요. 사무실 현관문은 쇠니까 들어가서 사무실 현관문을 잠궈버리고, 그럼 일단 얘네는 못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얘를 땅바닥에 딱 내려놨는데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나고 있더래요. 사람이 순간 어버버버해진대요, 이게. 지금 아마 귀족님들 같은 경우에는 119, 112에 바로 신고를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머리가 엄청 하얘진대요. 손이 전화기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떨린대요. 부들부들. 그렇게 한 애를 눕혀놓고 1분가량 있었던 것 같대요. 본인이 얼어갖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희소식이 나온 거예요. 얘가 신음소리를 내더래요. 애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을 뜨더래요. 순간 너무 반갑더래요. 고맙다 안 죽어서. 야 진짜 고맙다 안 죽어서. 애가 일어나더래요. 근데 제대로 못 일어나더래요. 아 됐어. 일단은 애는 살았다. 우 하면서 얘를 붙잡고 야 너 누구야? 누구야 이 새끼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더래요. 너 죽여버리기 전에 말하라고. 누가 시켰냐고. 누가 시켰어! 하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A가 시켰대요. 그 어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좀 이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본인을. 그 사람 이름 뭐냐고. 이름은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 그렇게 생겼다고. 이상하게 생긴 그 뿔테 안경 쓰고 그랬더니 아 맞다고. 너 오늘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일단은 나는 이거 경찰 부를 거니까 너는 죄값 받으라고 이제 친구들도 다 불고. 와. 그래가지고 사무실 전화기를 부여잡고 이제 신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얘를 묶어놓고 가서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얘를 놓고 한 6, 7발자국 가가지고 사무실 전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뻘떡 일나더니 바깥으로 튀어나가버리더래요. 그냥. 졸제 놓친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여기까지 생각 못했구나. 얘가 왜 못 일어날 거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신고를 하고 현 상황이 지금 당장 얘네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경관분들이 이제 몇 분 와주시고 뭐 얘기를 좀 하고 근처 CCTV를 한번 뭐 찾아봐라 하면서 조서 쓸 거 쓰고 집에 간 거예요. 네. A하고 B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일단은 경찰한테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 안 했대요. 이렇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라고 하고 누군가 사주를 했다. 분명 얘네를 잡아서 족치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똘비 머릿속에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 특이하게 생긴 뿔테 낀 놈이 A였거든. 친구 A. 예. 얘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얘네가 그 3박 5일 일정으로 해외를 갔단 말이에요. 지금. 네. 기다렸대요. 그냥 기다렸더니 얘네가 귀국을 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더래요. 똘비야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 선물도 이렇게 주더래요. 야 이게 그 나라에서 유명한 맛있는 뭘 한다 하면서 막 주더래요. 그래서 잘 갔다 왔냐고 똘비도 이제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야 좋더라 다음엔 같이 가자 하면서 만약에 얘네가 나쁜 놈들이면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맞아 분명히 니들이야 그래 놓고서 A하고 B하고 항상 아삼육 둘이 같이 다니니까 일단은 나 오늘 야근할 테니까 니들 먼저 들어가라 뭐 그래라 하면서 똘비도 진짜로 자기 거 서랍 밑에다가 칼까지 갖고 있었대요. 혹시라도 얘네들이 또 먼지 달지 모르니까 먼저 들어간다 하고 둘이 가길래 똘비가 네. A야 잠깐만 나 업무적으로 너랑 좀 상의해야 될 게 있거든. 너 잠깐 시간 돼? 하면서 자연스럽게 A하고 B를 뜯었대요. 뜯어놓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괜히 이상한 거 물어봤대요. 야, 이거 출자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이렇게 서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A가 딱
그런 게 좀 느껴졌대요. 애써서 괜찮은 척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똘비가 또박또박 걸어가가지고 사무실 현관문을 닫고 잠궜대요. 딱 닫고 착 잠그니까는 A가 야, 엄마 뭐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똘비가 옆에서 이제 손에 칼을 쥐고 A한테 다가섰대요.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그 A가 야, 이 새끼 너 미쳤어. 왜 그래? 야, 너 뭐야? 그러더래요. 야, 연락받은 거 없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뭔 개소리냐고. 그러더래요. 야, 너 핸드폰 줘봐. 핸드폰 줘봐. 그러니까는 내 거 핸드폰을 왜? 그러더래요. 갖고 와. 죽여버리기 전에 갖고 와. 협박을 하고 핸드폰을 뺏었대요. A 거. 예. 그래가지고 너 여기 양반다리하고 앉으라고. 왜 그러냐면은 양반다리하고 앉으면 바로 일어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너 양반다리하고 앉으라고 하고 두 발자국 뒤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얘 거 핸드폰 열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B랑 문자 한 게 딱 바로 보이더래요. X 됐어. 이 새끼 명기네. 아, 너 짜증나네. 돈만 날렸네. 어린애들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문자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그 문자창 있는 상태로 던졌대요. 야, 너 맞잖아. 개자식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A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면서 파리가 손을 비비듯이 막 빌더래요. 똘비야 미안해. 똘비야 나 좀 살려줘. 똘비야 정말 미안해. 똘비야 나 좀 살려줘 하면서 막 빌더래요. 그 똘비가 왜 그랬냐 너? 응? 야, 내가 도대체 니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니들은 나한테 이짓거리냐? 막 뭐라고 추궁을 하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잘 나갔잖아요. 되게 잘 나갈 때 똘비가 친구들 부탁을 좀 거절을 했어요. 특히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거절을 했냐면 처음부터 거절을 했던 게 아니에요. 똘비가.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는데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요 똥파리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업이 규모가 좀 커지니까 A가 하루는 점심 좀 먹자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나갔더니 A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더래요. 같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 옆에 이분이 뭐 이번에 사업 아이템이 끝내주는데 똘비 네가 조금 투자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류의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A하고 B한테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조금 소액은 투자를 한 것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 얘네들이 이러니까 야, 뭐 좀 투자해라. 야, 뭐 좀 하는데 이번에 찬조 좀 해라. 뭐 해라. 본인이 ATM도 아니고 자꾸 띵동띵동 누르니까 조금 매몰차게 몇 번 거절을 했대요. 일부러 되게 매몰차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으니까 또 나한테 더 할 말 없냐고 그랬더니 또 쭉 이어서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 우리가 출자를 했고 네가 지금 사업체를 여기까지 올려놨지 않냐. 솔직히 그런 계획이 있었다. 이제는 너만 없어지면 나랑 B랑 사업 키우면 되는 거였다고. 네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들은 나중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결국 영업권인데 애초부터 얘네들 이럴 생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 사업적인 부분만 빨아먹고 나를 어떻게 잘못되게 만들까 이걸 궁릴치 실제로 했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도 아닌 애들이었고 일단 그 자리에서 진짜로 거짓 없이 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 직원 어머니가 했던 말. 야, 설마 니들이 사무실에 불냈냐? 니들이 창고에 불냈냐?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다고. 진짜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진짜로 칼을 가까이 대면서 나 진짜 이 자리에서 너 죽여버리고 나 죽을 거라고 그냥 나 잃을 거 없다고 이제 두 놈 다 오늘 밤에 죽이고 나도 그냥 갈란다고. 이혼도 했고 난 천하의 쌍놈이 됐고 집에서도 나 그냥 갈란다고. 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모르고 물어본 거 있냐? 사무실에 불난 것도 내가 너한테 모르고 물어봤을까? 너 끝까지 거짓말하네? 하면서 일부러 눈을 희번덕하게 까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대가리를 땅에 박으면서 미안하다고 빌더래요. 사무실에 불낸 놈도 얘네들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땐 충격이었대요. 되게 엄청난 충격이었대요. 애써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하면서 너 일단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나 이제 경찰 지금 부르려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대요.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서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거는
신고를 하고 경찰분들이 슈퍼맨도 아니고 바로 오진 않잖아요. 걸리죠, 좀. 네. 시간이 잠깐이자만 걸리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하다 똘비야 진짜 친구가 돼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잠깐이지만 돈에 눈이 멀었었다 네 능력이 너무 탐났었다 막 빌더래요. 오랜 우정이 있는데 선처를 좀만 해줘라 막 빌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그걸 보고 있는데 진짜로 와 뭐라고 해야 될까 역겹더래요. 그러다가 경관분들이 도착을 하셨어요. 예. 문 딱 열어주니까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친구가. 경찰을 보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뿔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기 자체가 지금 스마트폰이 아닌 시기예요. 야, 녹음 버튼은 누르지. 그것도 좀 어려운 시기였고, 경황상 그것까지 생각도 못 했었대요. 당연히 경찰이 오면, 곧 있으면은 그 어린애들도 잡힐 거고 뭐 일이 이렇게 풀릴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너무 충격도 컸었고. 근데 세상에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막 경찰 뒤에 가가지고 무릎 꿇은 상태로 경찰 다리끈을 잡고 저 미친놈이 사람 죽인다고 저 옆에 저기 칼 있다고 저기 저 칼 지문 따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더래요. 예. 졸지에 똘비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예,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칼이 만약에 사심이나 이런 거였으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우리 집에서 쓰는 큰 칼 있죠? 예. 과도는 아니고 과도보다 큰 사이즈.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회사 탕비실에서 그냥 쓸 수 있는 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똘비는 똘비대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결국은 얘네들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고사하고 얘네가 선처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갔대요. 예. 왜냐하면 똘비는 인정을 했으니까. 내가 좀 이래저래 해서 내가 좀 윽박을 질렀었다. 칼은 든 적 없다. 윽박을 질렀었다. 근데 칼을 들었다 울고 지문이 나오고 이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 실제로 형을 살고 이런 사람은 없었대요. 그리고 꼬맹이들은 꼬맹이들대로 잡아야 되는데 진짜 어려웠대요. 왜냐면 지문이 등록이 안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일단 다시 시작하기로 회사는 공중으로 해다 날려버렸고 예. 이 도시가 정말이지 질리더래요. 여기 있기가 싫더래요. 무섭더래요. 그냥 여기를 뜨자. 아예 내가 살고 있는 도에서 멀리 가서 새 출발을 하자. 어차피 가족도 없는데 동창이고 뭐고 이제 두렵다. 근데 문득 그 직원과 직원 어머니가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요래저래 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내가 여기를 좀 뜨려고 한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은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래요. 엄마와 같이 나가려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카페에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쭉 했대요. 어머니가 조심하라는 거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한번 겪었었다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참만 다행이다. 네. 너는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단명할 놈이었다. 근데 네가 선정을 그동안 많이 베풀고 산 것 같다. 우리한테 한 걸 보면은 알겠다. 네. 선정을 베풀었기에 네가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는 거다. 그리고 큰 고비를 넘겼으니 잘 살 거고 오래 살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진짜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사는 거다. 이건 분명한 거다.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이제 기분은 좋으니까 예. 그런 말을 해주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 도시를 좀 뜨려고 한다고 그 돈 남은 건 안 주셔도 된다. 제가 진짜로 그 돈 덕분에 내가 목숨 살렸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시를 뜨고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체를 꽤나 그래도 크게 잘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분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떨어지면 죽는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자기가 가진 소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 얘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들. 첫 번째로 혹시 주변에 조금 잘 나가는 사장님들을 보면 아니 우리 사장님은 어차피 이거 100% 못 받을 돈인데 왜 빌려주지? 왜 돈을 내주지? 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장님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규모가 좀 있는 업체의 사장님들 중에. 그게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래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칼같이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 그분들도 안 돼요. 이 돈 못 받을 거. 못 받을 것도 아는데 내
최후의 보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내주는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180만 원, 200만 원을 받다가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집을 샀고 차를 샀고 점점 생활이 올라갔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 보면.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어떤 큰 사고가 있던 뭐가 있건 딱 미끄러져가지고 탁 떨어져 보면 안 돼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고소하고 있고 탁 떨어지는 순간 나랑 비슷한 페이스로 올라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못 올라오게 밟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이 몸으로 겪은 거래요.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면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안 떨어지려고 혹시라도 내가 조금 떨어졌을 때 밑으로 확 안 땡기게 하려고 못 받을 돈인 걸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밑으로 확 떨어졌을 때 진짜로 그 사람들은 내가 다시 올라오는 게 싫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떨어지면 맞네요. 죽는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오늘 길었네요. 오늘 제가 눈치도 없이. 또 인류애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맥공원님께서 지금 해주신 게 내가 떨어질 때 아래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위에서 밟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대요. 그게. 그렇죠. 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참 씁쓸하면서 또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이야기예요. 동맥공원님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또 현실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동꼬님. 예? 오늘 제목이 저를 조금 흥분시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아유, 시작부터 부담을 이렇게 밀어주시네요. 아닙니다.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목만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바로 네네. 나쁜 놈 대 미친 놈이에요. 나쁜 놈 vs 미친 놈. 네.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느낌이 싹 옵니다. 지금 벌써.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드릴 이야기는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저하고 또래 굉장히 친한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할 때 이래서 당하는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듣고 알게 되는 얘기여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한 7년 전 얘기예요. 불과 7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고 그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걸 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의를 하면서 자동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 맞아. 27살, 25살 무직, 신용상태 굉장히 안 좋으신데 전액 할부에 여유자금까지 대출 완료 해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사진들 간혹 보셨을 거예요. 있어요. 이거를 저희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정사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끝났다. 쟤는 인생 끝났다.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대출 관련된 걸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왜 저런 어린 친구한테 신용도 좋지 않고 재산도 없는 친구한테 저 큰 돈을 뭘 믿고 빌려주는 걸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 거냐? 어디서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천안보다 위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을 그냥 똘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이 똘비는 중고차에 몸담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남성이에요. 그리고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은 중고차 매매단지 안에는 상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 상사 안에는 정식 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차 딜러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정식 사원증 없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건데 네. 전문 용어로 낙가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낙가마? 동료 그래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낙가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오. 이것저것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올리냐면은 BMW 5 시리즈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 BMW 5 시리즈 중고차고 연식도 얼마 안 지났고 상태도 좋고 키로수도 좋아요. 이런 차를 광고를 때리는데 허위 광고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차량이고 거래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걸 올려요. 그러면서 밑에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 나이가 어리신 분 대출 100% 뚫어드립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올리고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작업도 꾸준히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보통은 좀 젊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이 덫에.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이 연락이 왔대요. 신용 상태도 내가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밤에 웨이터 일을 좀 하고 있다. 근데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나도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냐.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똘비 얘기를 했죠. 이 오시라고. 오셔서 얼굴 보고 대화를 좀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다. 그래서 또 왔대요. 그 고객이.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고, 자, 1금융권,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당연히 안 나오고,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안 나오고, 3금융권, 뭐 리드코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결국은 4금융 개인적으로 돈을 돌리시는 분들의 돈을 네가 써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내가 뚫어주겠다. 불법적인 거 아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거다. 근데 이분들도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지금 웨이터 생활하고 있다는 거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뭐라도 하나, 사진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 가져오시고, 차값이 5천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차값이 5천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10% 500만 원은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에 주변 지인에 뭐에 아무튼 해가지고 500을 10% 정도를 만들어서 온대요. 기가 막히게 진짜로. 짧은 시간 안에. 그럼 딱 만들어서 오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0% 500을 더 갖고 오셨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도 신용도 낮으시고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차량 금액이 5,500으로 향상이 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5,500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 500만 원은 들어왔고 이제 5천만 원만 어디선가 대출이 돼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서류 뛸 거 말한 것들 다 띄어서 주면은 개인이 차량의 근저당 설정을 걸어버리고 5천만 원을 상사로 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리고 금리는 절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최고 금리가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연이율 34.9%. 34.9%의 연이율로 5년 대출을 끊어줘 버려요. 그리고 옆에 써있는 그 한 멘트, 여유자금도 같이 빌려드립니다. 이게 왜 써있나 했더니 5천만 원짜리 차 기준이면 취득세가 300이 넘어요. 그러면 이 돈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차를 구매할 수 있게 취득세에다가 반드시 이쪽에서 원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을 자차를 넣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까지 다 뭉뚱그려가지고 대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상사 사무실에서 보험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줘요. 가입할 수 있게. 그래서 차량을 인도해서 실제로 내보내드려요. 그러면 고객은 물론 저당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차용증을 쓸 때 여러 가지 조건부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공증도 받고 그렇게 해서 차를 갖고 나와서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이 고객은. 내가 드디어 수입차를 샀어. 와, 가오 산다, 가오 사러. 막 아는 친구들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먹자, 드라이브 한번 하자.
막 차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요. 다음 달 돈을 찍는 달이 왔어요. 가만히 기다린대요. 돈이 들어왔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6개월은 잘 들어온대요. 보통은. 이 6개월이 딱 대부분 기점이래요. 6개월이 딱 넘어가서 하루가 딱 밀리는 순간 야, 걸렸다. 시작하자. 예. 하고 준비를 한대요. 자, 오늘은 하루가 밀렸어요. 다음 달은 여지없대요. 일주일 열흘 밀려버린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4.9%면 한 달에 거의 177만 원씩 내야 돼요, 돈을. 어머, 예. 감당이 힘든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딱 이렇게 열흘 이렇게 밀리면은 이쪽 사람들이 전화하고 바로 찾아가요. 그냥 바로 찾아가서 이제 뭘 요구를 하냐. 차부터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들어 가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봐준대요. 그래도 여지없대요. 또 한두 달 잘 들어오다가 여전히 또 밀린대요. 그럼 바로 가서 차를 딱 빼들어 오면서 차용증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전액 상환을 해라 하고 요청이 들어가 버려요. 바로. 예. 그러면 이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차도 뺏겼고 내라고 한 돈을 지금 내야 되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6개월을 돈을 찍었다고 해서 5천만 원이 팍 줄어있지가 않아요. 낸 돈은 진짜로 거의 뭐 900, 1000을 냈어도 실제로 원금이 까져있는 돈이 200이 안 까져 있거든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폐예요, 그게. 그러면 이 차를 또 본인들이 중고로 날린다. 그래서 날리면은 나는 5천을 주고 샀지만 중고로 날리는 막 3,800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날리거든요. 그러면은 졸지에 이 고객은 앉아가지고 빚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냥 난 한 게 없는데 이거를 이제 노리고 그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객이 거기에 잘 걸려 들어가지고 짧은 6개월이 좀 넘는 시간 안에 많은 돈을 회수를 하고 차까지 회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아, 이번 건도 잘 했다. 서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축배를 딱 드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한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상사 사무실에 그 고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거기에 이제 정식 소속은 아니지만 그쪽 사무실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제 배회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객이 와가지고 그 전화가 왔대요. 왜냐하면 똘비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하도 쌍욕을 해댔어갖고 고객이 갔대요. 본인도 화가 나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뭐한 짓이냐고 그랬더니 사기꾼 새끼, 악마 같은 새끼, 사람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 네가 나보다 나이도 더 먹고 이런 자동차 쪽 밥을 먹고 있으면은 사람이 잘못될 것 같으면은 가운데서 네가 나서서 이런 거는 안 된다 막아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 네가 내 인생 책임져라. 나 너 죽여버릴 거다 하고 막 거기서 막 책상을 뒤엎고 젊은 친구가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뒷목을 잡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끌고 나가가지고 딱 벽에다 밀쳐놓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어? 법정 최고의자 내가 어겼어? 그랬더니 처음에 500 받은 돈 막 얘기하는데 야, 거래계약서 봐봐. 차값이 얼마야? 5,500이잖아. 나는 몰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너한테 법적으로. 야, 고소해. 나는 무고죄로 너 고소하려니까. 나는 법을 어긴 게 단 하나도 없어. 못 지킨 건 너지 이 새끼야. 그래놓고서 야, 내가 너 지금이라도 이자라도 탕감해주고 내가 말하면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했으면 내가 널 도와줬을 거야 이 새끼야. 근데 뭐 사기꾼? 나쁜 새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몰아 네가? 꺼져. 너는 인생이 멋대 봐야 넌 정신 차려. 너 같은 새끼들 하면서 막 윽박을 질러버린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는 그 고객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살려주시라고. 나 이자만 좀 탕감해 주시라고. 원금은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열심히 갚으려니까 이자 좀 탕감해 주시고 다시 내가 할부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빌더래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고 어차피 똘비 영역이 아닌데 그냥 한 소리예요 그게. 예. 나는 너 같은 새끼 도와주고 싶은 의사도 없고 처음부터 네가 그 무릎을 꿇고 나한테 빌든가 막 뭐라고 하니까는 울면서 또 가더래요 고객이. 그래갖고 됐다 이제 윽박 좀 질러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또 한 1, 2주 지나니까 또 온 거예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승질을 냈다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가 이거를 반복을 딱 3번을 하더래요. 딱 3번을 하는데 이상한 짓을 고객이 또 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똘비도 노이로제에 걸리죠. 진짜 왜 미친놈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나. 근데 그날도 이제 막 윽박을 질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고객이 글더래요. 나는 인생 갈 만큼 간 것 같고 내가 오늘 3번째 널 만나거든? 글더래요 고객이. 네. 너 임마 쓰리아웃이야 이 새끼야. 너라고 편하게 살 것 같아? 너도 인생 멋대봐 이 새끼야 하고 딱 돌아서서 나가더래요. 뭐 쟤도 갈 만큼 갔구나. 협박해라.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1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똘비가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술을 한 잔 걸치고 집으로 슬렁슬렁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이 똘비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했었고 그냥 대부분 혼자 사는 남성들이 그렇듯이 그냥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술 먹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20m 앞에 스타렉스 한 대가 서 있더래요. 예. 스타렉스가 한 대 서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람이 납치라든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당할까? 저 뻔히 눈앞에 험상궂은 남성들이 있고 이러면은 내가 무서워서라도 피할 텐데 왜 당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불안감을 한 번에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이 하나가 있대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던 손에 이걸만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방어심을 무너뜨린대요.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아무리 인상이 더럽게 생겼어도 아이를 진짜 5살, 6살짜리 애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딸, 아들 집에 가서 뭐 먹을까 하고 걸어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방심을 하죠. 저건 가족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똘비도 본인이 하고 다니는 일이 어디서 진짜 칼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니까 본인도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쩔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20m 앞쯤에 딱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스타렉스가. 그렇죠. 그럼 승합차가 운전석에서 여성분이 한 분 내리시더래요. 여성분이 한 분 내리시더니 보조석 문을 열고 아이를 엄마가 가슴팍에 애기 안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띠로 묶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채우더래요. 그래서 어디 일 갔다가 애기 데리고 들어가는 길인가 보다 하고 쪼벅쪼벅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그 스타렉스에 다다랐을 때 그 여성분이 말을 걸더래요. 저기 사장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애기도 안고 있고 하는데 차에서 박스 하나만 좀 빼야 되거든요. 근데 박스가 차 제일 뒤쪽에 밀려 있어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애기 때문에 그러는데 박스만 좀 앞쪽으로 좀 밀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여성분도 나이가 한 30 후반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애기도 안고 있고 빼빼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열어보셔 해가지고 이제 스타렉스 뒤에 벤이거든요. 벤. 네. 뒤를 딱 열고 봤더니 저 제일 안쪽에 박스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만 앞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냐고. 진짜 고맙다고. 저것만 좀 앞쪽으로 밀어주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똘비가. 딱 들어가가지고 박스 주술 만큼 딱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그냥. 딱 닫는데 이게 벤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석하고 뒤쪽은 완전히 쇠로 격벽이 쳐져 있고 창문도 다 막혀 있대요. 그냥. 근데 이게 튜닝을 한지 뭘 한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발로 차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뚫려지지가 않는데요.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스타렉스에 납치를 할 때 남성 여러 명이 달라붙어갖고 갑자기 막 들어서 납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발로 그 차에 탈 수 있게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스타렉스에 타가지고 본인은 갇히고 얼마 안 있다가 차가 시동을 걸고 딱 출발을 하더래요. 근데 일단은 운전석 쪽은 가려서 안 보인대요. 근데 이제 뒤에서 똘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위협을 바로 이건 감지를 하죠. 발로 있는 힘껏 막 옆에 발로 차고 막 때려 부시고 나가려고. 근데 안 부서지더래요. 그러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수면가스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그 상황에서 몽롱해질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스타렉스 그 뒤에 벤 차량이니까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그냥 본인이 거기에 누워있더래요. 딱 누워있고 사지가 큰 대자로 딱 벌려가지고 묶여있더래요. 본인이. 근데 짱짱하게 묶여있는 거, 어정쩡하게 묶여있는데 그 본인 손등에 링거가 하나 꽂혀있더래요. 일어났을 때 상황은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에 고객이 쭈그려 앉아있더래요. 그 고객이. 그래가지고 고객을 보는데 이제 느낌이 쎄하죠. 약간 정신도 약간 비몽사몽하고.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장난치냐? 야, 안 끌러?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안 끌러줄 거야. 내가 말했지? 나만 안 간다고. 근데 생각을 내가 깊게 해봤는데 너는 가고 나는 잘 살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링거를 하나 손등에다 박아놨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첫 번째 주사약을 넣더래요. 첫 번째 주사약을 넣으니까 눈앞이 광명이 이르는 느낌이 나더래요. 진짜 온몸에 힘이 솟구쳐 오르고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이런 게 확 치밀어 오르더래요. 진짜 이걸 맞는데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2, 3분 있다가 어떠한 약을 하나를 더 놓더래요. 거기다가. 이 약이 들어오고 나서 1분이 채 안 됐을 때 똘비는 어떤 상태가 딱 됐냐면은 숨을 쉬기도 힘들고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대요. 나중에 이게 뭔가를 본인도 다 알게 됐는데 제가 약품명까지 들었는데 이거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전문인들만 구할 수 있는 약품인데 근이완제예요. 오. 근육의 수축을 막아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거는 그 늑골과 횡격막이 위아래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근육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어진대요.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비명을 한번 질러보세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려면 배에 힘이 빡 들어갈 거예요. 예. 결국은 근육이 받쳐줘야 우리가 비명도 지르고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잘 안 나와지더래요. 근데 첫 번째 놓은 약이 뭐고 이거를 고객이 앉아갖고 말을 하더래요. 이제부터 너는 기절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야. 그러더래요. 첫 번째 놓은 약이 뭐였냐면은 아주 강력한 나쁜 약을 이용해서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기절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약을 이용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뭔 행위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본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고 소리도 다 들리고 느낌도 다 나는데 몸을 못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일단은 발치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 정도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손톱을 빼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비명 소리도 지를 수가 없대요. 느낌만 내가 온전히 거의 느껴지는데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대요. 이게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기절을 왜 못하게 했는지 알겠더래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고문이잖아요. 사람을 진짜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예. 본인을 죽일 의사는 없어 보이더래요. 1도. 진짜 어디 영화에서 보고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자기한테 막 가할 뿐이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의사는 1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칼로 막 뭘 한다든가 크게 이런 의사는 1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목소리도 내기 힘들고 이 느낌을 온전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기절을 하고 싶은데 기절이 안 되더래요. 느낌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몸에 다 나고. 그런데 이 똘비가 중고차를 이용을 해서 이런 나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더라고요. 진짜로. 자기가 진짜로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바깥에서 스타렉스를 통통통통통 두들기더래요. 나와보세요 하면서 두들기더래요. 스타렉스를. 그랬더니 고객이 그 잔인한 행위를 하다 말고 멈추더래요. 탁 멈추고 총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까 나오세요. 바깥에서 그러더래요. 안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문짝을 빠루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막 이렇게 밀어 뜯는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앞좌석 막 들어가서 뭐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문이 열렸는데 바깥에 서 계신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한 6, 7명이 되는 경찰들이 바깥에 서 있더래요. 이게 진짜로 덕을 쌓았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는 게, 이 스타렉스에 처음에 똘비가 납치가 돼가지고 이 고객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서 교회에 진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안에서 똘비가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죠. 발로 여기저기 차고 본인이 잠들기 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렉스가 흔들흔들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거를 퇴근하던 경관분이 보신 거예요. 와, 대박. 그래서 오. 저 차 상태가 좀 이상한데 해서 이 경관분도 차 남바 조회를 지금 일하고 있는 당직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거 조회 한번 해봐라. 근데 남바가 없는 남바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판도 가짜 번호판이요, 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인은 퇴근한 상태고 혼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요청을 한 거죠. 이리로 와라. 내가 일단은 쟤를 따라갈 테니까 빨리빨리 출동을 해라. 그래가지고 스타렉스가 이제 어느 지역에 멈추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딱 현장을 제대로 잡으려고. 그래서 문 열렸는데 고개도 못 돌리고 눈동자도 잘 안 돌아간대요. 근데 이제 대화 소리는 들리니까 아, 경찰이 왔구나.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똘비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고객은 연행이 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경찰분들도 조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나온 게 뭐였냐면 결국은 이 고객이 본인이 이런 모진 일을 겪으니까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기라도 팔아서 갚을게.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콩팥을 떼서라도 이거를 해방되고 싶었었나 보더라고요. 그 고객분께서. 그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쪽을 막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한 큐에 끝내자. 막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쉽게 접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디 뭐 터미널에 뭐가 써있네 어쩌네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다녔더니 그런 일을 하시는 업체하고 컨택이 된 건데 얼굴을 대면을 한 적이 없대요. 일단은. 근데 이게 내가 콩팥을 빼겠소. 나 마취하고 배 열어서 빼가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도 길고 복잡하더래요, 이게. 그런데 이쪽 업체에서 이제 또 이 고객도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필요한 돈이 지금 얼마냐. 그랬을 때 차도 뺏겼고 나머지 돈 뭐 더하기 빼기 해봤을 때 한 1200인가 300인가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고객이. 이 정도 액수가 일단은 필요한데 복수도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그러면은 너는 굳이 네 장기를 뺄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러면은 똘비 거를 네가 가져올 수 있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말 그대로다. 다만 일이 중간에서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건데 해볼 의향 있냐. 그래서 본인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해보겠다. 그래서 또 없는 형편에 어디서 빌려가지고 300만 원을 또 그쪽에 송금을 하고 그랬더니 진짜로 스타렉스랑 그 나쁜 약과 주사약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레시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시피를 다 알려줬대요. 레시피를 다 알려주고 그 한적한 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행위는 다 해라. 다만 장기가 다쳐서는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 네가 이걸 어기면은 네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죽일 생각이 1도 없어 보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쁜 짓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분을 푼 다음에 연락을 취하면 그쪽에서 와서 그 스타렉스 차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돈을 입금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잡히긴 잡혔는데 고객이 이 나쁜 업체 사람들이 누구고 뭔지를 알 수가 없대요. 차 번호판도 가짜, 차대 번호로 조회를 하려고 해도 말소된 차,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업체에서 이런 걸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객의 이런 사정을 듣고 이 고객을 이용을 해서 똘비를 데려가려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였어요. 아까 제가 소위 말하는 영정사진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일이 예. 어떻게 해서 돈이 이루어지냐를 물어봤었는데 이 중고차는 그 사람이 이 들은 얘기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네네. 돼요. 그 똘비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사람이 납치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저도 들은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특히 해외나 이런 곳에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장기를 이제 나쁜 사람들이 날 납치하면 이걸 뺄 거 아니에요. 나를 예. 이제 죽일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뭔가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 몸에 뭔 약을 먼저 처음에 넣고 마취도 하고 또 나를 살려내야 될 거니까 이식 수술하고 예.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끌려가서 작살이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근유환제 있죠. 네. 그것만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알려주신 약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약만 거의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멀쩡하게 다 느끼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본인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그쵸. 그걸 들으니까 진짜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오.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런 류의 근처는 가지도 말고 너한테 진짜 억한 마음 살 일도 크게 하지 말자. 아.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 와. 내용은 좀 막 무섭고 스펙타클하다기보다 진짜로 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귀족님들도 이런 거에 방심하지 말고 좀 조심하셔라 라는 취지로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저도 그냥 처음에는 이런 진짜 사람이 뭘 빼가고 이런 얘기를 듣고자 그 중고차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네네. 저는 그 부위를 그리면서 어떻게 와. 저 사람한테 대출이 될 수 있지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처음엔 저도. 오. 근데 야. 결국은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대출해준 사람을 전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대출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또 메꾸려고 했던 미친놈 고객 미친놈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쁜 놈 대 미친놈이었어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일단 돈꽃님의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딨냐. 살기 좋다. 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니 저도 진짜로 이렇게 주변을 이제 물어보고 다니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시들모 참여했을 때는 무서운 얘기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많이 다녔거든요. 네. 지금은 질문을 좀 바꿨죠. 살면서 이상했던 일 없어요? 이쪽으로 좀 바꾸니까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질문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오. 무서운 얘기 없어요? 그럼 다들 귀신을 생각하더라고요. 제 그치, 질문을 그치. 듣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뭐 살면서 좀 이상했던 일 없었어요? 시겁했던 일 없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돈꽃님께서는 또 현실 공포를 널리 알리는 네. 데 있어서 정말 큰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질문 전환을 더 한번 꼬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무섭지 않나요?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아,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로 멀쩡하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장 다니시는 분들 되게 멀쩡해 보시는 분 많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실제로 아 되게 정상인인데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구나를 진짜 알게 돼요. 맞아요. 저도 익히 제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인류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오늘 공감합니다. 동네 꼬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네네. 좋은 소식만 들려주시면 참 좋긴 한데 이게 또 동네 꼬마님의 업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치. 근데 항상 그랬어요. 동네꼬마님이 얘기한 게, 아니, 저게 진짜 있어? 했는데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아름답진 않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또 경기를 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